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 아침 나올 때 보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예, 이제 벌써 금방 바뀌었어요. 맞아요. 가을 조금 너무 짧고 네. 겨울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약간 아쉬운 마음도 예. 드는데 아니 우리 시장도 꽁꽁입니다. 네, 뭐 이제 뭐 매일 빠지니까요. 이제 그러니까요. 뭐 열흘이면 8일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내성이 생기는 게 슬픈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시장 얘기 그 밖의 이야기들도 이 두 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우 대표님. 네, 간밤의 시장이나 뭐 어제 우리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들려주세요. 네, 간밤에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부터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반도체 관련해서 대중국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의 규제가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좀 뭔가 나타났었죠. 그 장비 설치를 하다가 사실상 이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 규제가 벌써부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에다가 그리고 중국이 뭐 이번 주말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끝나고 나서 혹시나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베이징 쪽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인민일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득이 더 많다라는 네. 식으로 나오면서 이 기대는 조금 또 더 뒤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며 관련주들이 좀 나빴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영국이 모든 걸 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딱 3일 남았다. 그 사이에 연금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라라고 최후 통첩이 이제 나타났다 보니까 증시가 또 더 안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결국은 물가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이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지난 9월 매파적이었던 FOMC의 의사록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과연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의견들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서도 그러면 좀 피보팅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아마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있을 CPI 발표 네. 앞두고서 보통 보시면은 미국이 CPI 발표를 앞두고서 힌트를 하루 전날 정도에 줍니다. 보통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 따라서 조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우선 영국은 일단 개입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개입하자마자 시장이 좀 돌아서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영국 시장은 조금 그래도 안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최후 통첩 3일 남았다고 얘기한 거 그게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베일리 총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네. 기사들에서 나온 게 영국의 펜션 펀드들 중에서 몇몇 군데가 네. 기간의 연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 요청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조금 얘기된 것인가라고 기대를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유럽장 끝나고서 베일리 총재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기간의 연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딱 3일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도액만큼의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체결해 주기를 원하고서 매도를 하고 있는 물량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 영란은행에서 보기에는 지금 펜션 펀드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이제 영란은행에다가 채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은 받아주는데 지금 프라이스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50억 파운드 한도, 뭐 100억 네. 파운드 한도로 좀 늘리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체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하나도 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날에 보시면은 22억 파운드 정도의 매도를 원하는 물량은 있었습니다. 근데 체결을 안 시키는 걸 보면서 이것은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의 이 힘싸움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좀 비싸게 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그 딜레마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네.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역대급 감세 정책에 네. 사실 최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냥 뭉텅뭉텅 다 받아주다 보면 네.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신호를 또 제가 볼 때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네. 되거든요. 네. 네. 복잡하네요, 지금 영국 쪽이. 그러니까요. 예.
CPI 관련해서 뭐 백악관에 이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컨센이 헤드가 한 8.1 정도 8.1% 얘기하는 거죠?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뭐 강도의 힌트랄까, 뭐 언급이랄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뭐 예상은 좀 어렵지만. 네, 사실은 뭐 전날이나 전전날에 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네. 할 경우에는 높게 나오더라고요, 예상보다. 아, 그래서 조금 저번에 했던가요? 저번에 안 했습니다. 안 했나요? 아. 네네, 대변인이 안 하고 네. 그냥 관계자가 얘기했다라고 네. 몇몇 이제 뉴스 네. 기자들의 아. 트위터를 통해서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꼭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그 힌트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제 네. 생각에 이번 CPI만큼 상과 벌이 굉장히 좀 비대칭적인 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온다 그러면 네. 엄청난 벌을 내리겠죠, 시장에 또. 그런데 만약에 낮게 나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엔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연준에서 한 달치 정도로만은 결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몇 달 연속으로 낮게 나와야지 피보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은 헤드라인은 좀 낮은데 코어는 조금 높다. 아니면 예상치만큼 나왔다 그러면 헤드라인보다 코어를 더 본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은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과 벌이 이번 데이터 발표에서는 비대칭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은 작고 벌은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 JP모간은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7.9% 나오면 2% 정도 올 것 같다. 뭐 8.4가 나오면 5% 빠질 것 같다. 그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과 벌 시장이 진짜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예, 확연합니다. 다들 무섭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사실 막말로 그 CPI라는 게 그 후행 지표잖아요. 그거 0.1%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0.1%에 지금 거의 0.1당 주식 1%잖아요. 아우.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뭐 이자율 상승 네. 뭐 그래도- 이런 게 다 연관이. 네, 그래도 확실하게 네. 요번에도 내일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 발표 나자마자 그냥 그래프가 직선으로 오르거나 반응을, 내리거나 네, 할 것 같습니다. 하겠죠. 네, 기다려 보겠고요. 안영진 연구위원님, 네.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비로 시장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는 계속 뭐 매크로 베어 장세죠. 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매크로 이슈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텐데 하나는 유동성 효과라는 게 있을 거고 또 한 축은 펀더멘털 효과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좋았죠. 좋았는데 이거야말로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도 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했던 건 오히려 그 효과가 유동성 효과를 더 제약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죠. 네. 어떻게 보면 피봇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후퇴시키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부담을 가중시켰던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CPI 말씀도 하셨지만 뭐 CPI의 어떤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분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내려갈지. 그러니까 네. 이미 저는 CPI의 뭐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크 아웃했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시장에서 보고 싶은 건 빠르게 내려가서 연준이 생각하는 2%의 목표치까지 머지않아 도래할 수 있다라는 기대. 그게 연준으로 하여금 나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통화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는 네. 그런 기대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레벨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네. 그래서 지금의 CPI에 대한 진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진단은 피크아웃은 했지만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라든지 또 헤드라인보다는 코어가 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 의해서 통화 정책의 피복 기대가 상당히 후퇴가 되고 오히려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라든지 최종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터미널 레이트 이게 최근 들어서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는 높은 물가 상승률 그게 다시 말해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더 높아지는 금리 수준에 의해서 어떤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더 경제가 위축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건 알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이벤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 마이너스로 역전을 했습니다. 참 네. 나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아 정말 이렇구나. 그리고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큰 틀에서의 그 기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어제 방점을 찍었던 건 영란은행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단에서 길게 펼쳐질 수 있는 수요 둔화, 그걸 야기할 수 있는 금리 상승,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어떤 CPI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보는 건 어떤 변화분의 관점이다.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통화정책의 판단과 경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절대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결국 이게 진행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러한 매크로의 어떤 변화 양상들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준은 계속 변화율만 보고 뭐 딴 거 모르겠고 인플레이션부터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은 뭐 환율 문제가 있어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또 다르고 또 다른 나라, 미국을 포함한 정부들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벨 자체가 높으면 국민 경제가 뭐 그렇죠. 마이너스 나는 게 지금 독일도 마이너스, 미국도 마이너스 지금 네.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시작한 게 뭐 한 1, 2주나 됐을래나요? 그렇죠. 예. 그거는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의 이 프레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뭐 올해 연초부터겠죠. 연초부터 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기업 실적 둔화 네. 이렇게 순환적인 요인으로 쭉 이끌어 왔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핵심은 크레딧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의 엇박자라든지 네. 미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든지 네. 또는 계속해서 긴축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영국의 정부에서는 감세안이라고 하는 오히려 돈을 푼다는 경기 부양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채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과연 버틸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로 보면 지난 7월 초 그때까지 뭐 2280 저점을 찍었던 건 순환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저점을 깨고 2150까지 내려가고 지금 계속 거론되는 이야기들은 2000을 한번 깨고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 순환적인 요인은 대부분이 어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 같다. 네. 앞으로 경제도 안 좋고 실적도 더 나빠지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2000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크레딧 위험성들, 뭐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 뭐 중국의 부동산, 그다음에 뭐 영란은행의 정책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떤 이제는 신뢰 문제, 이게 다시 말해서 순환적인 요인은 좋아진다, 나빠진다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크레딧 문제는 분절된 형태로 이게 폭락하느냐, 다시 한번 리바운드하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한 건 시장은 지금 매크로 베어 장세다. 근데 여기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미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 리스크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이 경기라든지 순환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근데 지금은 이제 크레딧 문제로 전이가 된 게 좀 시장이 약간 좀 색깔이 바뀐 뭐 이런 그렇네요. 부분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으로 전이 된다면 금융 위기 수준으로 갈 네.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겠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자율을 마구 올리면 사실은 신용의 문제가 더 사실 심해지는 거잖아요. 5%대 이자율보다 10% 이자가 되면 아무래도 뭐 부도가 더 많이 나는 네.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금통위가 오늘이죠? 맞습니다. 오늘입니다. 뭐 네. 금통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 네, 거의 결정된 부분이라고 빅스텝.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예.
네, 뭐 저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기보다 네. 뭐 하는 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미국 쪽에 대해 가지고서 뭐 어떻게 저희가 따라가고 좀 대응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50bp 올리고 또 살펴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보단 그래도 그냥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일단 착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유틸리티 코스트 같은 것들이 좀 덜 반영돼 있고 네. 한국의 CPI 자체가 집값 상승분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반영을 하지 않는 또 그런 구조적인 그 웨이트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로서는 좀 높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역전은 많이 여러 번 일어났었고, 그때 한 100에서 125bp까지 최대 벌어질 때는 네. 미국하고 역전이 되었었으니, 이번에도 최대로는 그 정도까지 폭을 보고서 미국을 따라가는 금리 인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bp까지는 차이가 난다라고 예. 일단은 지금으로서 가정하고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예. 계산 한번 해보면 지금 네. 2.5인가요? 2.5. 예, 그렇습니다. 2.5에 지금 금통이 2번 남았으니까 2번 올리면 50bp, 50bp 3.5. 네. 사실 이제 내년까지 일단 전도표 미국이 찍은 게 뭐 4.6 정도가 찍혀 있으니 우리도 한 3% 중반 정도까지 이번 인상기 때 일단은 미국의 네.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면은 그러면 저번에 125 올리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3.25에서 4.5. 네. 우리는 3.5. 딱 1%네요. 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은 또 내년대로 보는 거고.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딱 그렇게 짜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뭐 100bp 차이라는 것도 네. 최근에 총재의 발언이 뭐 힌트를 준 게 대외 조건이 바뀌었다. 네. 기존에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경기 요인을 고려해서 그리고 우리는 연준이 올리기 전에 미리 75bp를 올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요인을 생각해 왔던 거에서 이제는 뭐 9월 FOMC 이후에는 뭐 그 100bp 차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4.5% 연말 만들 때 우리는 3.5% 정도 이렇게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통화당국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대외적으로 환율 방어에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내적으로는 경기를 좀 방어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경기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환율 방어를 생각한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그동안은 요 국내 경기 쪽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환율 방어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 환율이 또 왜 중요하냐면 금방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미국과 그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CPI가 피크아웃 했다고 보여지나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스파이럴 되고 있고 한국도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이게 결국은 이 수입 물가 경로에 따른 차이인 것 같은데 미국은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국내 물가로 전이되는 게 반대예요. 오히려 낮게. 근데 오히려 환율이 약하면 유럽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그거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게 피크아웃한 이후에 내려가는 속도도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환율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워낙에 지금 뭐 투자자들 글로벌 뭐 기관 투자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어떤 위험 자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자꾸 보수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위험 자산 국가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가들한테는 자금 유출에 대한 압박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 차는 따라 붙고 환율은 방어를 해야만 금융단에서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환율을 좀 금리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러거나 덜 올리거나 환율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환율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네. 환율이 또 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이해가 되는데 제 그냥 질문은 그러면 우리나라 이자율을 올린다고 환율이 방어가 됩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예. 해서 방어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안 올리면 더 타격이 클 수 나쁘니까. 있죠. 그래서 어쨌든 환율은 달러가 결정을 국제 외환 시장에서 네.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대내적인 수급, 대표적으로 뭐 무역 수지를 비롯한 경상 수지겠죠. 네. 경상적 거래에 의한 달러 공급인데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경상 수지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거래에 의한 달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 거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 거래에서 계속되는 유출 압력에 더 직면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 거래는 나름 어떤 정부 당국, 그러니까 재정 당국에서 좀 계속해서 네.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지만 통화 당국에서는 금융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네. 뭐 물가 안정, 국내 경기 안정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이 대외 금융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한국은행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대표님 요즘 그 환율이 예전처럼 무역에만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본이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사실 많이 받잖아요. 네, 뭐 네. 민간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자율만이 아니라 사실은 질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무슨 뭐 투자가 보호라든가 그런 질적인 거에는 너무 도안시하고 네, 네. 지금 이자율만 올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네.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너무나 네. 좋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를 겪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대응 쪽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엄청나게 또 위기가 오면 네. 그럴 때 또 갑자기 변화를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해주신 그런 그게 정말 펀더멘탈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변화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저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이자율 관련한 결정이 튀지 않는 수준으로만 되면 일단은 그냥 글로벌 흐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뭐 다 같이 약세일 때 약세로 가고 다 같이 강세일 때 강세로 가는 걸로 일단은 뭐 방향을 잡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은 뭐 결국에는 저는 연말이 되면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크게 우리 증시에 매수를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원화가 왜 이렇게까지 약세가 되느냐라고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보고서 나온 거를 보면 반기 보고서를 보면 연금이 너무나도 해외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연금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환해치 비중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채권은 지금 플러스 수익이 7월 말 현재 나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해외 자산을 조금 이런 데서는 좀 팔아가지고서 국내 비중은 1% 이상 못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맞춰야 돼 비중 자체를요. 그만큼 더 사야 된다는 네. 뜻이죠? 네, 그러면 한 10조 정도를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만이 처해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다른 곳들도 꽤나 문제들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쪽도 어느 정도는 이게 가시성이 보여야 될 거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오늘 네. 말씀도 좀 하시겠죠? 네. 한번 네, 그러니까요. 네. 제 일의 뭐 존재 이유는 물가지만 네. 생각할 게 너무나 네. 많기 때문에 어쨌든 50bp 쪽으로 컨센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 좀 지켜보겠고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